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경남의 대표 감시자 네 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김영훈 기자님까지.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지수 도의원님이 제 오른쪽으로 오셨군요. 그렇죠. 예, 왼쪽에 계시다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려야겠어요. 이것도 뭐 자리 바뀐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선 도민 여러분께 대통령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주셔서 대통령에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그동안 저희 자원봉사 해주신 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자원봉사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지지해주신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저희 김영훈 기자님 계시는데요. 우리 언론인들 취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김수호님은 진짜 선거운동 기간 몸을 날리셨어요. 아,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마 근데 뭐 이런 고마움의 마음은 비록 패배했지만 뭐 우리 천연기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당을 지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저희들은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 건강한 보수로 태어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탈당에 대한 또 변이라면 변이고 설명도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속의 변화가 생기셨어요. 그것도 좀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바른당을 갈 때는 정말 좀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보수의 그 어떤 지지자들이 일단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보수가 하나 돼야 됨을 먼저 지적하셨기에 다시 한국당으로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19대 대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대표 감시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서 정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겪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유례 없이 5월에 치러진 조기 대선까지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또 든든한 대통령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는데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기도 할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 정부에 대해 경남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맞게 될지도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감시 리스트는 19대 대선 평가 변화될 경남은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입장에 따라 또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뭐 다양한 시선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 감시자 네 분들은 이번 19대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부터. 예. 우리 여당이 되니까 뭐든지 계속 다른 순서도 먼저. 다른 순서가 먼저네요. 민망합니다, 참. 네. 한 줄 평인데 두 줄 평해야 될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 첫 번째 이번 2017년 대선 대통령 선거는 역사를 진보시킨 선거다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평입니다. 이번 2017년 대선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시작을 해서 중국에는 정권 교체까지 이룬,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역사의 진보를 이룬 선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주의 선거를 지역주의를 퇴색시킨 선거다라는 평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 우리가 3당 합당 이후에 굉장히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볼모로 지역주의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 이번 대선은 이 지역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래서 지역주의가 퇴색된
아주 의미 있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손영교 의원님도요. 저는 우리 김주수 의원님이 2줄 평을 했으니까 저는 졌으니까 1줄 평만 하겠습니다. 옛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기대가 컸던 만큼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실망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거 결과 즉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태 총장님. 네, 먼저 후보별로 한 줄씩 다 평가를 해보면요. 일단은 우리 전체적으로는 이제 역사적 정치적 구도가 깨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지역주의 구도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지역에서 수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세대주의를 깼다. 왜냐하면 20, 30대와 40, 50대, 60대에 고루 20%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차기 대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쨌든 700만 표의 힘이 좀 발휘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이념 구도를 좀 깼다. 왜냐하면 전통적 보수 측에서 지나서 합리적 보수, 그다음에 개혁적 보수가 있다는 것을 좀 온전히 알려줬고 마찬가지로 심상정 후보도 우리나라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적인 면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념이 진보라는 이념이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마지막 홍준표 후보는 지역주의, 그다음에 세대주의, 이념주의의 벽을 더욱더 공고히 한 아마 대한민국 역사적 정치적 한 후퇴의 단면을 보여줬던 그런 선거가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짧게 간단히 그냥 한 줄 평으로 설명을 하면요. 근데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했다. 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도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기사에 대해서 경남신문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숫자로 저희가 들어가 보면 일단은 과반의 지지를 부탁했는데 사실 과반에는 못 미쳤죠. 근데 또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는 2위와의 득표 차가 역대 가장 컸었다. 이제 17%포인트. 그러니까 약 550만 표 차이가 났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신 압도적 지지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경남신문 우리 김용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을 한 거죠.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그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이것이 촛불 시민 집회로 가는 아주 기폭제가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촛불 시민의 열망, 요구를 잘 받아 안아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천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가 물론 전체 득표에서는 2위를 하긴 했지만 표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문재인 후보와 표차가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이건 큰 의미가 있는데 패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 선거를 뭐 보수의 패배다 이렇게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이번 선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7, 8%의 지지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까지 올라온 거는 사실 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보수의 패배보다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의 의미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깊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보수 결집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진 친박계의 사면, 그다음에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안희정이라든지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경선에 성공을 했죠, 일단.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선에서 먼저 포기하고 낙마 뭐 이렇게 경선 포기 이러다 보니까 후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선에서 흥행 실패를 한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것도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홍준표 지사가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면서부터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던 거, 이 부분이 상당히 폐인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확장성에 한계가 예, 있었죠. 예, 그래서 원색적인 비난, 우리 20, 30대의 그 어떤 좌파 우파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는 폐인의 원인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훈 기자님과 강기태 총장님도 아마 그냥 당 내에서 보는 두 분의 시각과는 또 다른 또 승패의 요인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선현님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걸 좀 다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그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이 정세 속에서 이 정권 교체라는 화두는 가장 큰 소구점이었죠. 그러니까 각 이제 후보별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봤을 때 이미 정권 교체를 화두의 선점에는 문재인이 가장 먼저 선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유권자들한테 포지셔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선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로 선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점에서 포지셔닝에는 문재인이 가장 성공을 했었고 안철수는 상대적으로 그 선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 정권교체 화두로 선점하기는 또 힘든 배경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그 문재인하고 안철수를 또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은 유권자들한테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내놓겠지만 그중에 분명하고 확실한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뭘 내놨냐면은 81만 개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내놨어요. 네. 이 진짜 취업 안 되는 시대에 이런 분명한 구체성을 띤 메시지를 물론 이제 재원 조달이라든가 재정 건전성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말이. 네.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맞아요. 도대체 이게 4차 산업의 개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컨텐츠의 설명이 부족했고요.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그 안철수 후보는 중도 노선에 대한 프레임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탄핵 정국의 여파에 따른 것인데 보수의 분열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떠다니는 보수층이 많이 있는 건데 이 표류하는 보수층을 잘 껴안으려면 들러붙게 하려면 방향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도로 가는 이 프레임은 오히려 접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홍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착력을 가지고 그 안 후보에 잠시 갔던 이 보수층을 그나마 흡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안 후보보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네 분의 19대 대통령 선거 승패의 요인을 다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들을 담아왔거든요.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분들이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바람을 남겼는지 들어보시죠.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으로 흩어진 국론을 한때 모아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이 마당에서 창의성 교육, 그것을 위해서 다양성 교육, 그것을 위해서 또 지방교육 자치가 빨리 확산되고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의 절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나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그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님과 또 경남 교육계를 대표해서 박종훈 교육감님의 새 대통령을 향한 바람 들어봤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역시 이 두 분도 함께 노력하셔야 될 텐데요. 새 정부와 함께 경남을 위한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9대 대선 평가 이어가 볼 텐데요. 이제는 경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 하면 사실 우리 경남 지역은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경남이 승부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대세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경남의 정치 지형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제 고른 지지를 받으며 그러니까 표 차이도 이제 500만 표 이상 한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TK를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이제 문 대통령이 1위를 내준 지역은 또 이제 우리 지역 경남인데요. 근데 이 경남에서 홍준표 후보가 선방했다고 보기 힘든 게 네.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북에서 표 차이가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문 대통령을 각각 23%하고 26% 정도 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경남은 0.5% 포인트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역대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에 이런 근소한 차이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별로 경남 전역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를 앞선 곳은 정치적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문 대통령의 김해에서는 문이 46.7%고요. 홍이 26.2%이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 자택이 있는 양산에서는 문이 41.9%, 홍이 29.6%, 또 문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거제이죠. 문이 45.7%, 홍이 26%를 득표했고요. 그리고 창원 성산구 정치 1번지로 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곳에서는 문이 41.7%, 홍이 27.5%고요. 그리고 또 창원의 의창구하고 진해구는 각각 이제 문이 37.2%이고 홍이 34.9%, 또 문이 36.1%이고 홍이 35.1%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주로 이제 농촌 지역 등 그러니까 군 지역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뭐 60% 이상 나온 이런 지역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대선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문 대통령이 좀 우세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이 많은 지역은 홍 후보가 좀 우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역대 대선을 이 득표율을 바라보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19대 대선 이번이죠. 경남 득표 대선 1위가 홍준표 후보인데 37.2%고요. 2위 문재인 후보 36.7%입니다. 득표율이 0.51%고요.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맞붙어서 경남에서 26.79포인트 차로 패배를 했고요. 17대 대선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붙었는데 득표율 차가 무려 33%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당시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가 67.52%로 압도적 득표를 차이했죠. 노 전 대통령께서는 27.08%를 득표해서 차이가 40%가 났고요. 네. 15대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남에서 11.4%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경남의 표심은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55.14%,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에게 80% 이상이 쏠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 대선 투표를 본다 그러면 아마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조금씩 외연을 확장해서 이제까지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유권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판단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 후보가 밀렸던 그 6개 지역, 기배를 포함해서 이들 지역은요.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좀 지각 변동이 예고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교두보 마련에 좀 어느 정도 좀 안착했다라는 좀 평가도 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투표율의 변화에도 이제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경남의 경우 전체 투표율은 77.8%인데요. 전국 평균 77.2%보다는 그래도 좀 높은 수치죠. 근데 보통은 농촌이나 군 단위에서 투표율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좀 시 단위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보면은 창원시 성산구가 83.5%로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했고요. 창원 마산 해운구와 하동군이 79.4%, 진주가 79.3%, 의창구가 79.1% 순서로 높았고요. 최저 투표율은 고성군인데 73%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우리 강기태 총재는 말씀하셨지만 경남의 정치 지형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오랜 동안 지지해 왔죠. 그래서 90년 그 YS가 3당 합당한 이후에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경남 도민이 느끼는 예를 들면 경제 체감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압도적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이 나아졌는가, 우리의 삶이 좀 보탬이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남 도민들이 이제 압도적 지지와 사랑을 보내도 우리의 삶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지난 홍준표 지사가 재임하는 기간 4년 6개월 동안 지사님의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의료원 폐쇄 문제, 무상급식 파동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도민의 갈등을 유발시키셨거든요. 근데 도민의 갈등이 유발이 되면서 사실은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 쪽에서나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나 이제 정치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쟁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막연하게 과거에는 정치를 이미지 내지는 좀 지역주의, 연고주의 고착화돼서 투표를 했다면 이제는 이런 그런 과정이 오히려 훈련의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정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어느 정도 도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한 역할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 홍준표 지사가 처음 보궐로 당선될 시에 그 당선 득표율이 64%였습니다. 예. 그런데 14년에 재선하실 때 59% 떨어지셨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37.2% 얻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보수당이 여러 후보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경남도지사이기 때문에 또 막강한 여기 조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저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이번 대선 그리고 PK 예를 들면 정치 지형의 변화에 홍준표 지사가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천인교 의원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우리 경남의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예. 어떤 지형의 변화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경남에서 표를 이렇게 많이 얻은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들어보면 문재인 후보의 고향이 거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가 살고 있는 자택이 양산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가 서리 있는 곳이 또 김해입니다. 이런 지역이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도와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재인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 그 지역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경남 정치 지형 변화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일시적인 바람이다. 예.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우리 보수가 좋은 모습 우리 도민들은 보여주면 도민들은 다시 보수를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여님의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대선 결과를 경남 지역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교두보 마련에 또 안착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변화가 과거 전통적인 보수로 여겨지던 경남이 진보 성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이냐? 이거는 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결과가 근소한 차이를 둔 이 결과가 그럼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냐?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당이 못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더 선전할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더 선전하지 못한 게 좀 있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 정치라는 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유권자들은 이 투표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지의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 득표율을 가지고 좀 예단하기에는 좀 무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또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새 정부, 새 대통령의 바람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실물 경제에 좀 밝은 분을 이런 기관의 장으로 모셔가지고 실제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새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현재 새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들어갈 때 뭐 환한 얼굴로 들어가셨지만은 나올 때는 좀 머리도 좀 허연 머리가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일을 많이 했다. 좀 그런 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처럼 일하는 대통령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뭐 투명하고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 뭐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님과 또 학교 원로급이신 이은진 교수님, 또 NC 다이노스의 마무리 투수인 임창민 선수의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19대 대선 평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경남도민들의 표심 변화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이 새로운 시대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가장 기대가 되는데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경남도민들 먹고 사는 네. 문제에 제일 관심 많으시죠. 특히 이제 경남발 전국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게 된 조선업 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가장 관심 많으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살릴 거다라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가장 그 최우선 과제로 시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이 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하면서 예를 들면 조선업과 관련된 지금 조선업 단지에서 제일 원하는 게 금융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원. 더해서 조선업 위기로 말미암아 생긴 고용 불안, 이 문제가 또 두 번째 이슈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1 공약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그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이 조선업 위기로 말미암아서 생긴 고용 불안 문제를 같이 좀 총체적으로 좀 놓고 해결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서부권이 굉장히 동부권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제도적 보완 그리고 산학형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동부권의 나노 그리고 이 서부권의 항공, 해양 플랜트, 이 국가산단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산단도 성공적으로 경남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후보 시절부터 경남도청하고 긴밀하게 경남도청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지역 공약 사항을 이렇게 좀 보면 몇 가지 변화된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우리 김주수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설명을 하자면 우리 문재인 후보가 경남에서 표를 상당히 많이 얻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는데 우리 김지수 의원님 말씀하신 뭐 조선산업 구조 구도화 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통영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통영도 관련된 부분인데 남해안을 해양관광 특별권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공약도 지금 문재인 후보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안 하셔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우리가 민간 재정 공동 투자로 결정이 났죠. 예. KTX 부분, 남부 내륙 철도가 정부 재정으로서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민간 재정 공동 투자로 간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울산, 언양, 양산, 부산을 연결하는 남북 철도망, 그리고 마산, 창원, 김해, 부산을 연결하는 동서철도망도 공약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그 의료 지원 부분, 이 부분을 공약 사업을 보니까 보건의료복지 통합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공약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병원 시범 사업을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진주 의료원이 있던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혁신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무엇보다 경남은 이제 조선업이 좀 가장 좀 심각한 좀 그런 국면에 처해 있는데
조선업뿐만 아니라 중공업이라든가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좀 보다 실효적이고 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좀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좀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 뭐 진주의료원 사태도 있었지만 경남은 뭐 이게 큰 갈등을 겪었잖아요.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그리고 또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이런 공공성 분야에서 큰 갈등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비단 왜 경남에서만 그래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도민들이 좀 갖고 있는 생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구분 없이 이런 보편적으로 좀 복지가 전 국가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제도 마련에 좀 힘을 쓰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경남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지방 분권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분권은 또 민주주의에 또 아주 큰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뭐 재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권한 이양을 해서 지방 정부의 권한이 정말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좀 펼칠 거라고 좀 기대를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좀 보는데, 개헌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좀 의지를 확실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특히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 실제로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주로 추진했던 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이것이 일정 정도 차단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 의료 체계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전 국가적으로 특히 요구되는 중증성 질환 그리고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를 공공성을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논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근소한 표차로 이기면 이제 대통령은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1%의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24%의 국민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 경남 지역민으로서는 또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향후 거취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당권 경쟁에도 뛰어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펼쳐갈까요? 사실 우리 홍준표 후보가 대선 기간 동안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당권 도전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지금 뭐 당권 도전, 뭐 서울시장 후보 뭐 이런 심상치 않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볼 때 서울시장 후보는 내년 6월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조금 이런 감은 사실 있고,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당권 전쟁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당에서 6월 말 내지 7월 달에는 전당대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홍준표 후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은, 사실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를 하기 때문에 내년 당권 도전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간다. 쉽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약 200% 당권 도전에 한다.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홍준표 후보가 이 간단치만은 안 해요. 이 당권 정권 홍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 친박이라는 거대한 파벌이 지금 이 바위가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홍준표 후보가 중앙 정치를 손 떠난 지가 제법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파가 없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잡는 것도 없었잖아요. 홍준표가 원래 독고다입니다. 개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친이, 비박 이런 세력밖에 없는데 과연 이걸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당권 도전한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당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참 만만치 않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5월 12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페이스를 보면 잠시 이 땅을 떠나 있다가 곧 돌아와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곁에 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아들 결혼한 아들 만나러 간 거잖아요. 맞아요. 뭐 아들 만나러 가시죠. 지금에서는 지금 정치 일선에서 나와서 다른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으로 보고요. 당권 도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시겠네요.
홍준표 지사가 원래 독고다이죠. 근데 이제 원래 조직 선거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개인기가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인기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개인 역량이 뛰어난 개인기가 굉장히 네.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당을 재건한 것도 오로지 홍준표 한 인물에 의해서 큰 영향이 있었다고 이번 자유한국당의 거죠. 득표는 거의 홍준표 후보의 원맨쇼였습니다. 24%의 득표율은. 예, 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막판 지지율을 끌어내서 정말 24%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는 이것이 한계다. 확장성에는 확장성 한계가 있었죠. 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도지사 재임 기간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했던 그 막말. 예,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코미디 같은 그런 멘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일정 표는 결집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 품성, 뭐 자질 이런 논란에 계속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보수 정당의 남은 과제는 보수 대통합인데요. 이 홍준표 후보는 원래 이 파열음을 내면서 가는 리더시기 때문에 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예를 들면 큰 숙제를 놔둔 보수 정당의 통합형 리더로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아하다.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 친박 세력들은 어차피 지금 전면전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홍준표 후보를 얼굴로 세울 확률이 높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는 아직도 지금 대법 재판이 남아 있다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다 같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아쉬운 게요. 저는 건전한 보수가 유지되기 위해서 좀 그 말씀드리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무너질 때 아예 완전히 무너졌어야 되는 건데 이 토대를 아예 새 집을 짓고 와서 했어야 되는 건데 지붕만 날라먹어 뼈대만 다시 그 위에다가 올리니 지지율이 지금 20% 나오는데 내년 지방선거나 이런 거 나올 때 지지율이 해봐야 고작 20%밖에 안 나올 거라 그러니까 중간에 그 리셋 작업이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죠. 리셋 중간에 작업이. 리셋 작업이 제대로 제대로 했으니까. 시작을 정말로 제로베이스 완전 통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완전한 새 출발이 그렇죠. 필요했었다. 그렇게 해서 보수 타이어서 베이스를 시작했더라면 사실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그게 저는 제로 베이스를 시작하는 첫 스타트다 이렇게 네네. 보는데 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냈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나갈 때는 7% 내지 8%였어요. 거기서 지금 20%까지 올라온 거는 사실 우리 김주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의 원맨쇼였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5월 2일까지 깜깜이 선거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 모 언론기관에서 제가 본 여론조사를 보면 경상남도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가 35%, 경상남도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25%였어요. 근데 그 일주일 만에 뭐 0.5% 이겼지만 거의 동률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전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이런 이유가 뭐 지금 뭐 진보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우리 도민들의 열망, 너무 기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우리가 실망 이런 게 일시적으로 넘어간 거지. 저는 보수가 다음 지방선거는 분명히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계기로 해서 또 보수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포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후보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자신은 싸움에는 천재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계속 대립각을 갖고 당권은 당연히 전 도전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수권 야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야당에서 이제 그 민주당과 아마 대립각을 키우면서 되게 큰 계속 싸움을 벌여나갈 것 같은데 저는 홍 후보가 싸움의 천재라는 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독고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혈혈단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세력과 세력 간의 이런 싸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정치인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가치관을 때로는 다른 생각에도 집단의 그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곤 해야 되는데 독고다이시잖아요. 본인의 주장을 이제 앞으로 계속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환경이에요. 본인한테는.
한국당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집권여당 민주당과 더 갈등을 격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새 정부에 갖는 희망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순서로 지역계 다양한 계층에서 신임 대통령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또 들어보시죠. 우리 마을에 같이 생활하실 때처럼 그 소탈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하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일자리 좀 만들어서 좀 부강한 나라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인종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고 그거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 없는 대한민국. 정말 바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으로 다문화적 발전을 위한 이민청, 다문화청을 신설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마련해 주시라면은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게 나쁜 균이나 나쁜 미생물이나 뭐 여러 가지도 다 있는데 이걸 끌어안고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짓는 것이 상생의 농사거든요. 농사처럼 정치도 농사처럼 좀 짓는 그런 정치판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목적대로 또 국민들의 협력 속에 또 지지 속에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지역 곳곳 뜨거운 햇볕 아래 농사를 짓는 그 흙 위에서 또 이주 노동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새 대통령에게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가 좀 청와대까지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 감시자분들 이 네 분 앞으로 이 새 대통령을 지지했든 또 아니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나갈 바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어떤 바람을 갖고 우리 새 대통령을 맞이하시는지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러시죠. 사실 우리 도민들이 지지를 했건 지지를 하지 않았건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뽑았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서로 비방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뽑은 만큼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면은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을 하면은 허니문 기간이라는 걸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통 보면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되도록 비판을 삼가하고 도와주는 그런 협조적인 그런 어떤 선진 문화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전정기원. 예. 그리고 제가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 안보관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또 보수가 공격할 수 있는 게 또 안보관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민들이 그 안보보다도 박근혜 이거는 어떤 실망감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전이죠. 우리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 임종석 그 비서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사파 출신이고 NL 출신이고 PD 출신이에요. 정말 이런 걱정을 기후로 그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잘해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좀 써주셔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현실이 기후로 변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월이죠.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10월인데 그 이후 7개월 만에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 교체입니다. 20차례 촛불 집회에 참석한 그 촛불 집회 참석 인원이 1,700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해서 국민과 공감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합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그 이전에 줄곧 강조해온 게 또 있죠. 적폐청산. 근데 좀 헷갈리거든요. 이 두 개의 목표가 좀 대립될 수도 있어 보이잖아요. 네. 적폐청산하면서 대통합을 이루는 것. 이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러한 메시지가 물론 지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다 통합이라는 것이 그 또 받쳐주는 토대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발을 하려면 토대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여나 이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뭐 이게 청산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튼튼한 밑받침으로 좀 출발하는 것이 국민들이 또 원하는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마지막 멘트인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적폐청산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인 거죠. 제도도 크죠. 예, 제도가 큰 거죠. 누구나 처음 태어날 때부터 반인격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의 1차적인 목표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면서 동시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들이 흔히 선장이 하는 일이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설정하기 이전에 배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지만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 위치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적폐청산도 통합도 좋지만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이 상황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북한, 아베의 일본, 그다음 시진핑의 중국, 푸틴의 러시아, 그다음에 트럼프의 미국까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벌써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기라는 상황 설정이 먼저 돼야지만 중요하다. 제대로 위기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임무를 좀 단호하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적폐청산도 좋고 통합도 좋지만 위기라는 것이 인식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여러 특집 방송도 하면서 이렇게 네 분이 함께 방송하기 참 오랜만인데 오늘도 애정어린 감시의 목소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외신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더군요. 아시아에서 가장 거칠고 버거운 일자리를 갖게 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걷게 될 길은 자갈밭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내외로 참 버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두고 그냥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하는 관조자가 아니라 정말 힘을 보태는 동조자면서 동시에 또 무서운 감시자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350만 경남 도민이 모두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프로그램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